우리 이제 2교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가볍게 몸을 좀 풀어봤는데요. 챕터 2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죠. 자, 챕터 2 첫 번째는 동결 효과입니다. 동결 효과. 우린 요거를 락인 임팩트라고 얘기합니다. 락인 임팩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다? 잠겼다라는 소리죠. 무엇이 잠겼다? 물량이 잠겼다. 그래서 락인 임팩트가 무슨 뜻이냐면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게 됐어요. 누가?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면 뭐예요? 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집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주택 처분을 미루거나 기피함으로 인해서 무슨 현상? 주택이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 동결 효과가요? 자, 무슨 말이냐? 양도소득세를 많이 올리니까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면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남는 게 있다 없다? 남는 게 없다. 집을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그래서 뭐다?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주택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네요. 우린 그걸 동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동심원 이론입니다. 동심원 이론. 누가 정했다? 버제스가 정했다. 버제스. 아시겠죠? 누가? 버제스. 부드럽게 뭐? 버제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고요. 버제스는 침입, 경쟁, 천이라는 도시 생태학적 관점으로서 도시의 성장을 설명하였고요. 동심원 이론에 의한 도시 구조는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주거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 통근자 지역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잠깐만 표로 넘어오죠. 표로 넘어와서 뭐다? 버제스 뭐? 동심원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동심원이니까 요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너무 작다. 요렇게 어떻게? 조그맣게 동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 중심 업무지구가 있다. 그 옆에 이렇게 뭐 전이지대가 있다. 우리 이걸 점이지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 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 끝에 뭐가 있다? 맨 끝에 누가 있어요? 통근자지대가 있다란 소리예요. 34회 기출문제였었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통근자 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맞아요? 외곽에 위치하죠. 그래서 통근자 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다음입니다.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우리는 요 레버리지라는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지렛대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렛대가 영어로 레버리지예요. 그 말은 뭐냐? 타인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남의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뭐냐?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내 수익률을 크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돈을 벌면은 내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거고요. 돈을 빌렸는데 빌린 거에 이자 갚기가 급급하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 때, 그쵸? 이익이 나면 정해지될 때, 그쵸?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손해가 나면 뭐 부의 지렛대라고 한다. 부의 레버리지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 요 맹지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눈멀맹자예요. 눈멀맹자.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안 쓰시는데 그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죠. 이렇게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옛날에 맹인 분들이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 심청이 아버님 뭐예요? 신봉사분 그렇죠. 인당수의 300 그렇죠. 300석에 몸을 던지신 그 심청이님의 아버님이 신봉사님이시죠. 그래서 눈이 좀 불편하신 분이셨죠. 우리는 그거를 맹인이라고 얘기했고 땅이 맹지인 경우는 요게 포인트예요. 뭐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토지. 즉 뭐야?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건축물 지을 수 없다라고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맹지였습니다. 35번입니다. 메자닌 금융입니다. 메자닌 금융. 메자닌이란 말은 뭐예요? 이탈리아. 그렇죠? 우리가 아까 메자닌 금융은 뭐?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서 채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에요. 뭐?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메자닌 금융의 종류가 중요해요. 종류가. 종류 정리. 그 종류에 뭐가 있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등이 있다. 종류 몇 가지? 4가지. 요거 철저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메자닌이 뭔데? 1층과 2층 사이의 중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서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종류에는 신주인 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메자닌 금융이었습니다. 자, 모기지론이죠. 모기지론.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모기지가 뭐예요? 주택담보. 론이 뭐예요? 대출.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모기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뭐예요?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주택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다?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은 뭐?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무위험률입니다. 무위험률. 자, 무위험률. 말 그대로예요. 위험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시간이 흘러감에 대한 시간의 대가로서만 수익률을 가져가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국채나 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장되는 수익률.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무위험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하나도 감수한다, 안 한다? 감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요구 수익률을 구할 때는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피셔 효과 때문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무위험률은 뭐다? 시간에 대한 대가, 즉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위험률이었고요. 38번 오시죠. 자, 민감도 분석입니다. 위험의 통제에 나오는 거고요. 특히나 투자론에서 위험의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민감도가 큰 것들은 뭐다? 통제를 잘 해라라는 소리예요. 자, 쉽게 설명드려보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혹은 신랑, 와이프 그리고 애기들, 그리고 애기들 말고 자녀분들 이렇게 살짝 가볍게 장난식으로 살짝만 이렇게 꼬집으세요. 꼬집었을 때 하는 게 민감도가 높아요, 적어요? 민감도가 낮죠. 그런데 꼬집었는데 아씨 왜 이래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뭐예요? 민감도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도가 큰 것들은 잘 통제하여 위험을 줄인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미로 여러분들한테 민감도 설명드린 거니까 투입 요소가 꼬집는 거, 반응하는 게 결과치. 그래서 반응을 격하게 하는 거 위험의 통제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민감하게 반응하면 위험의 통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었습니다. 39번 배우지입니다. 요거 34의 기출 문제 나왔죠? 중심지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을 배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법지입니다. 법지는 소유권 인정되지만 실익이 없다. 아시겠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실익 있다 없다? 실익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죠.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경사가 있고 집이 있어요. 우리는 해당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 법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누구 건데? 위에 집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 경사면 소유권 누구 거? 위에 집 거. 그래서 소유권은 있다 없다? 소유권은 있다라는 소리예요. 누구 건데? 위에 집 거. 그렇죠? 근데 활용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 같은 것들을 쌓아두는 용도로만 쓴다. 즉 내가 관리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지는 법법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만 소유권이 있고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죄송합니다. 변이계수입니다.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당 위험을 나타내며, 그렇죠? 그래서 변이계수는 뭐분의 뭐? 변이계수는 위험을 뭘로 나눈 값? 기대 수익률로 나눈 값.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이계수가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여 뭐 위험을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위험이 여기 있으니까 위험이 낮을수록 뭐예요? 뭐다? 위험이 낮을수록 어떤 거다? 변이계수가 낮다. 그래서 변이계수가 낮은 투자는 위험도 낮다. 아시겠죠? 그래서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자, 보완제 이거 쓰시면 돼. 뭐 치맥, 치킨과 뭐 맥주 이렇게 쓰시면 되지. 치맥. 두 가지 이상의 재화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로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말한다라는 소리예요. 요즘에 여러분 치킨 값이 비싸요. 맞죠? 잘 못 사 먹죠. 근데 치킨 값이 싸졌어요. 치킨 값이 뭐? 내렸어. 맥주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 수요 증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 아시겠죠? 뭐 음의 관계에 있는 거. 이게 뭐다? 보완제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치킨 가격이 떨어지면 뭐? 맥주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다.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복합부동산입니다. 복합부동산이고요. 피디님 잠시만요. 잠깐 끊어주세요. 잠깐 끊어주세요. 피디님 잠시만요. 자, 42번부터 다시 읽을게요. 42번부터. 자, 이제 42번입니다. 42번 뭐예요?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는 뭐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재화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치킨과 뭐 맥주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뭐 치킨과 맥주.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말한다라는 것으로서 치킨 가격이 떨어지면 맥주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보완제. 즉 두 개 같이 쓸 때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그걸 보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복합부동산입니다. 43번. 복합부동산이에요. 이게 뭐다? 부동산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부동산의 뭐 개념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소유의 대상이긴 하지만 뭐예요?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활동의 대상이 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이루는 말을 뭐라 그럽니까? 복합부동산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복합부동산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무엇과 무엇의 결합? 토지와 건물의 결합. 44번입니다. 부동산 나왔습니다.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뭐라 그럽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고 넓은 의미 광의에는요. 광의의 부동산에서는요. 부동산은 무엇으로?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을 포함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서는 무엇을 말한다?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현질 변경의 방법으로서 조성한 행위 또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중요하지. 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서 조성하는 행위로서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무엇은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입니다. 이제는 개발이 아니라 뭐? 개발업. 개발업. 타인이 공급할 목적 체크. 개발을 수행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부동산 개발업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발업이었고요. 47번입니다. 부동산 금융이요, 금융. 부동산 금융 뭐예요? 자금 조달하는 활동 끝. 됐어요? 자금 조달하는 활동 끝. 그리고 요 자금 조달 활동에는 두 개가 있어요. 뭐? 주택 소비 금융과 뭐? 주택 공급 개발로 할게요. 주택 뭐? 개발 금융. 주택 개발 금융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래서 소비금융은 누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인 거고요. 주택개발금융은 뭐? 건축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뭐예요? 돈 빌리는 거지만 주택을 사기 위한 주담대로서 소비금융이 있고요. 주택을 짓기 위한 뭐예요? 건축대부, 주택 뭐 개발금융이 있다. 이렇게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부동산 투자회사. 우린 요거를 리츠라고 얘기합니다. 리츠. 그래서 리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뭐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기업 구조 조정 요거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통해 뭐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가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리츠라고 치면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쫙 존재해요.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지. 간접 투자 방식. 이렇게만 써주세요. 간접 투자 방식. 아시겠죠?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 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투자하도록 나는 무엇을 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 회사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고 직접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음 부동산 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학의 목적은 뭐예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 인간이라는 점에서 뭐 대인, 사람을 대하는 대인 활동인과 동시에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뭐 대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체는 누구? 인간. 활동 대상은 누구?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뭐다?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임과 동시에 대물 활동이기도 하다. 즉 사람을 대해서 사고 팔고 하지만 물건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뭐다? 대물 활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부동산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부동성과 부중성입니다. 요거 두 개는 함께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움직인다고 못 움직인다고 이동하지 못한다. 뭐 비이동성입니다.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국지성에서 아까 배웠죠. 국지화시키며 동산과 구분하게 하고 임장활동을 필요하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은요, 뭐 임장활동, 국지화, 동산과의 구분, 이동할 수 없다라는 소리인데 잠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씁시다. 지방 자치 단체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됩니다라는 거. 한 가지 플러스로 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됩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저도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땅. 저기 이렇게 그냥 빈 땅. 그래서 세금 조금 냈어요. 마음 같아서는 비싼 곳에 땅을 떼서 오고 싶어요. 떼서 올 수 있어 없어요? 떼서 올 수 없겠죠.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해당 지역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재산세, 보유관련조세, 재산세.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됩니다. 토지의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해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부증성입니다. 늘어난다고 안 늘어난다고? 안 늘어난다고. 그렇죠? 그러면 역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하나로서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인 양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가가 높고 나만 가지고 싶고 가지기 위해 싸우고, 그렇죠? 그래서 공개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무슨 적?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물리적 공급 불가능. 맞죠? 그러나 뭐 여기서 한 번 더 써드릴게요. 경제적, 뭐 용도적 공급은 뭐 가능.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땅을 늘리지 못해요. 근데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시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새만금 들어보셨죠? 그래서 올해 여름 때쯤에 잼버리 축제했던 거기. 원래 거기가 뭐였어요? 간석지, 갯벌이었어요, 갯벌. 옛날에는. 근데 그걸 메워서 뭘로 만들었어요? 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잼버리 온 세계 각지의 세계 각지의 그 청소년들이 거기서 막 텐트 치고 막 행사를 많이 했죠. 원래 거기가 뭐였는데? 갯벌이었는데 그 토지를 그걸 메워서 뭘로 만들었어요? 땅으로 바꿨죠. 그게 뭐예요?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했었던 소리예요. 근데 원래 거기도 대한민국의 땅이었었습니까? 네, 원래 땅이었죠. 물리적인 공급이 아니라 무슨적 공급?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됩니다. 아시겠죠? 부증성 예외는 존재하지 않지만 물리적 공급에 대한 예외 존재하지 않아요. 뭐 물리적 공급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세요. 자, 그다음 부채 감당률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나? 부채 감당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 순소득을 뭘로 나눴다?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다?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1보다 크다는 말은 뭐가 크다는 소리예요? 순영업 소득이 더 크다,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것을 선호한다는 소리예요. 자, 1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요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디가 크다? 순소득이 크다. 그래서 순소득이 뭐보다? 부채 서비스액보다 크다. 요게 뭐? 1보다 크다 라는 뜻이에요. 1보다 크다는 말은 뭐? 순소득이 더 크다. 그러면 순소득이 크면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돈을 빌려줄 수 있겠지. 왜? 돈을 많이 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것을 선호한다. 왜? 안정적이잖아. 왜? 순소득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그 뜻이에요. 요것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부채 서비스액의 다른 말은 원리금 상환액이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주시고요. 53번으로 오시죠. 자, 부채금융입니다. 자, 부채금융은 내 거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회사채 발행된 것 같이 뭐 대출을 통해서, 채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금융은 뭐예요? 종류를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부채금융이 개념만 정확하게 외우시고 나중에 지분금융과 메자닌 금융의 종류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부채금융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당금융, 신탁금융, ABS, MBS, 프로젝트 파이낸싱, 각종 채권 등에 해당하는데 종류가 많아서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외우고 지분금융의 종류와 메자닌 금융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머지를 뭘로 본다? 다 부채금융으로 본다. 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지분금융 가면요 신조리증권 이런 거 할 거예요. 메자닌 뭐? 메자닌 신전 후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메자닌 금융 보셨을 거예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그리고 뭐 교환 사채 정도까지가 메자닌 금융에 해당할 거고요. 지분금융 같은 경우에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였죠. 증자, 펀드, 요 5가지가 지분금융의 종류인데 그거 빼고 다 뭐다? 부채금융이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머지는 다 뭐다? 부채금융이다. 신탁금융, 저당금융, ABS, MBS, PF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부채금융의 정의는 뭔데요?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는 거, 남의 돈 빌리는 거. 종류에는 뭐가 있는데요? ABS, MBS, 저당금융, 신탁금융, PF, 각종 채권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부채금융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지분분의 뭐 부채라는 소리예요. 요 지분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자기 자본인 거고요.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하면 뭐? 내 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돈분의 부채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뭐? 내 돈분의 부채. 됐어요? 내 돈분의 부채. 자, 우리는 여기서 대부 비율과 한번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설명 잠깐 드리고 넘어가죠. 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붙었습니다. 자, 대부 비율의 공식은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분의 뭐 부채예요. 됐어요? 부채 비율의 공식은 지분분의 뭐 부채예요. 따라서 위에 올라가는 부채는 뭐예요? 똑같죠? 자, 그럼 봅시다.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봤었을 때, 100%라고 봤었을 때 부채가 얼마? 60%다. 그러면은 대부 비율은 몇 프로예요? 60%가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부채 비율. 자, 여러분. 부동산이 총 얼마? 100%인데 내가 빚을 몇 프로 냈다고? 60%를 냈다고.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갔냐고? 내 돈이. 보세요. 자, 내 돈. 내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내 돈. 이게 뭐? 자기 자본. 그렇죠? 내 돈 얼마 들어갔는데? 40% 들어갔다는 소리죠. 왜요? 부채가 60%니까. 그래서 내 돈 얼마? 40%. 부채 얼마? 60%. 되셨죠? 이렇게 해서 결국 계산해보면 부채 비율 얼마? 150%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죠? 뭐다? 대부 비율이 몇 프로일 때? 60%일 때. 부채 비율은 몇 프로이다? 150%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부채는 뭔데? 타인 자본. 남돈. 그렇죠? 남돈. 내 돈 말고 남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 없죠?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정부가 규제가격 이하로만 분양해라. 그렇죠?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행하면요. 뭐요? 여러 부작용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부작용이 뭔데요? 공급 증가 감소. 자,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하면요.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면 공급한다 안 한다? 공급하지 않는다. 돈이 안 되는데 무슨 공급을 하고 있어? 그렇죠. 돈이 안 되면 공급하지 않는다. 실컷 집 지어놔서 분양하려고 했더니만 분양가 여기까지만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100만 원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 야, 저거 80만 원까지만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안 지어. 나 앞으로 안 지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포인트.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별표 체크. 그래서 우리 도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생은 뭘 안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으면 내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왜? 분상제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56번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개별적인 부동산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잠깐만. 여러분, 부동산 학교에서 총위험이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총위험. 총위험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나뉘어요. 뭐, 체계적 위험과 뭐,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데 얘는 예시가 뭐가 있다. 인플레. 그렇죠? 이자율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얘는 뭐가 있다. 영업 경비의 변동.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 혹은 뭐 파업.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비체계적 피할 수 있다. 즉 피할 수 있다는 말은 뭐 위험을 어떻다? 줄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총위험은 이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 두 개의 합이 뭐가 된다? 총위험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총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왜? 비체계적 위험을 줄임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위험도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얘는 줄일 수 없다.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뭐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뭐다? 줄일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즉 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57번입니다. 빈지입니다. 빈지. 요게 무슨 빈자냐면요. 물가 빈자예요. 물가 빈. 물가 뭐? 물가 빈. 즉 물에 근처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물가 빈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요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돼요. 요렇게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시작이 되냐? 땅이 요렇게 시작이 돼. 땅부터 그리자. 땅부터 그릴게요. 자, 땅이 요렇게 있었어.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집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여기까지 찰랑찰랑 들어왔어요. 뭐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어. 바닷물이 들어왔고 우리는 여기를 만조라 그래요. 만조가 뭐예요, 여러분?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면 만조. 그렇죠? 물이 가장 적게 들어오면 뭐? 여긴 뭐? 간조. 그리고 여기가 뭐? 여기 집이 있으니까 여기 뭐? 토지 등록 지점. 여기서부터 토지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빈지를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빈지는 여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빈지. 다른 말로 하면 뭐? 바닷가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닷가라고 얘기하고 빈지에 대한 정의 해보죠. 만조와 뭐 토지 등록 지점 뭐 사이의 토지로서 됐어요? 무엇은 있고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은 없고 무엇은 있다? 활용실익은 있다. 해운대, 광안리 이런 데 뭐예요? 빈지예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은 이제 가가지고 와 바닷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 그런다? 빈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만조와 토지 등록지점 사이의 토지로서 활용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은 아무에게도 없겠지. 이렇게 하셔야 공인중개사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지였습니다. 자,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다. 실익은 있다.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인 바닷가를 말한다. 물가 빈자 쓰는 거 맞죠? 뭐는 있고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지만 활용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있다. 우리 여기서 모래찜질도 하고, 그렇죠? 애기들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죠?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활용 실익이 있겠죠. 자, 58번입니다. 사정 보정입니다. 자, 사정 보정 이렇게 두 개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방법 중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수집된 거래 사례가 당사자의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정을 바로 잡아 정상적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는 것 중에 사정 보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5억짜리 집이야. 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 근데 내가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돼요. 얼마 싸게 팔았어요? 2억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3억에 매도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 집이 정상가에 팔린 거예요? 아예 아주 많이 깎인 거예요? 몇 프로나 하락했어요? 40% 하락했죠. 2억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이므로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 사정을 바로 잡아서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요거 체크.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있죠. 예를 들어 보죠. 우리의 장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집 가야 됩니다. 이 집을 빨리 팔아서 전셋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집을 빨리 팔았습니다. 근데 빨리 팔자고 하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빨리 팔린다, 빨리 안 팔린다, 빨리 안 팔린다. 그래서 뭐다? 40% 싸게 내놨더니 팔렸다. 얼마에? 3억에. 그렇죠. 그럼 이게 정상적인 거래 가격입니까?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이 있어서 싸게 판 것들,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싸거나 비싸게 팔린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원래 여기 5억짜리 딜이었었어. 5억이 거래됐었어. 매번. 근데 갑자기 이것만 비정상적인 활동이 보였다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사정 보정해 줘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선하지입니다. 선 아래에 땅, 고압산 아래에 토지를 말하며 비싸게 팔려요, 싸게 팔려요? 싸게 팔리겠지, 당연히. 그렇죠. 선하지 감가가 발생한다. 자, 선형 이론입니다. 선형 이론. 자, 누가 주장했냐? 호이트가 주장했어요. 근데 여기는 질문에 답이 있어요. 이 선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 그러면 부채 모양이네? 오케이.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 무엇이? 도시의 토지 이용이. 무엇을 따라서? 주요 교통망을 따라서.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고급 주택은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에 입지한다라는 거. 누구?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호이트 선형이론은 뭐다?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퍼져나간다. 무엇을 따라서? 주요 교통망을 따라서. 그 주요 교통망 주변에 무엇이 들어온다? 고급 주택이 입지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형이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2까지 진행했고요. 저희 잠깐 쉬셨다가 파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